수능 정치화법 1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핵심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특징을 구분할 줄 아느냐입니다. 핵심은 행동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주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이것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정치의 의미 파트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좁은 의미의 정치부터 보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는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현상, 고유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두 번째,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정치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강제력입니다. 타인의 혹은 다른 집단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정치 권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로지 국가밖에 없습니다. 전체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들이 이끌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만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만이 정치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현상들은 그걸 정치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정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을까요? 있을 것도 같죠.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제 사극 같은 거에서 이제 가끔 보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영웅들 사이에서 무언가 대립도 발생을 하고 그들 사이에 의견의 어떤 불일치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뭐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극 같은 데서도 등장을 하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국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국가 형성 이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특징 이제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합시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 형성 이전에 있었던 행위를 정치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는 어떻게 공통점도 물론 있다고 자, 이렇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얘기는 국가라는 존재와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특성, 뭐 정치. 국가는 정치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은 정치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설명도 수능 문제에서 흔히 이제 출제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와 반대되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정치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정치는 일어날 수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회 집단 사이에서도 정치라는 행위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를 뭐라 보느냐?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했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하는 거,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건 반드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겁니까? 국가 기관 사이에서 혹은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만 이런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개인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고요. 사회 집단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의 대립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정말 쉽게 생각을 해서 오늘 친구들을 만났어.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누구는 떡볶이를 먹고 싶고 누구는 돈가스를 먹고 싶고 뭐 누구는 빙수를 먹고 싶고 이렇게 다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서 점심에 뭘 먹을지 결정을 하는 요 상황도 뭐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관계의 대립이에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 친구는 떡볶이를 먹어야만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떡볶이를 먹는 게 이익인 거고. 그런데 나는 뭐 떡볶이를 먹고 싶은 친구는 돈가스는 싫어. 나는 튀긴 음식이 별로야. 그러면 돈가스를 먹으면 이 친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결정할까도 결국에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도 혹은 집단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모두 다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현대사회에서 발생을 하는 아주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정치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네, 이것도 수능 선지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란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전통적으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그렇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좀 더 긴 텀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골 문제로 수능에 등장을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수능에 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같이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본다면 이 부분은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친구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파트에서는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를 세 개로 나눠서 각각의 시대에 발전을 했었던 민주주의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만약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제시문을 읽고 이 내용은 고대, 이 제시문은 근대, 이건 현대구나 이걸 판단한 다음에
각각의 시대의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혹은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 봐보죠. 고대 아테네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면 직접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 직접 민주 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해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구만 보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참여를 해요. 선거도 하고, 뭐 인터넷 기사,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도 달고, 뭐 국가기관의 민원이나 청원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참여 활동들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를 했었다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과 현대 민주정치의 차이는 뭐냐?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우리가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할지 일반 시민들이 그 결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뽑아놓은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러한 어떤 일종의 대리인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 그런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습니다. 이게 현대 민주정치에서 말을 하는 간접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가 됐었다라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건 그런 국회의원, 뭐 대통령과 같은 대리인을 뽑아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직접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정치라는 것은.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고대 민주정치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고대 아테네에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건 성인 남성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여성, 그 다음에 노예계층,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은 시민의 범위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마지막 줄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는, 자, 정리하면 고대 아테네는 현대와 다르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직접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시민이라는 건 여성, 노예, 외국인들이 빠져있는 오로지 성인 남성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민주주의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민주정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대 민주정치입니다. 근대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민주정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곳 시민혁명의 특징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과거의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민혁명 이전의 사회,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정치 제도가 있었던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왕정사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같은 시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나라 조선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왕 혹은 귀족으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신분제가 존재를 하고 이 신분제 상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는 일부 특권 계층들만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참여를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국가 통치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삶에 큰 영향을 받는 건 누굽니까?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이죠. 이렇게 국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극복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뭘까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시민혁명을 벌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뒤를 보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 쉽게 생각하면 내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 백성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왕 혼자서 난 이웃 국가와 전쟁을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군대를 동원을 해요. 그러면 그 군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죽고 하겠죠.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왕이 뭐 갑자기 국가에 뭐 재정이 부족하대,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지도 않은 특별 세금 같은 걸 함부로 걷겠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국가가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합리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나의 생명이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왕정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뭐 어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쟁을 벌린다든지, 왕의 자존심이라든지 뭐 국가의 위신 같은 것들 때문에, 혹은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졌을 때 그걸 어떤 국가의 제도를 손을 봄으로써 어떤 재정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지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이런 행태들은 사실 왕정국가에서는 꽤 자주 발생을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혹은 뭐 아까 말했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도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세 가지의 사상이 어떤 기본이 근거가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가르친다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나의 편으로 만든다. 이게 계몽사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 뭐 학자분들의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런 거 읽으면 이해 잘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계몽사상은 누군가한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시민혁명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자, 약간 역사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실시가 됐던 것은 근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천 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와 같은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현대와는 다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를 근대에 살고 있던 일반 백성들은 알고 있을까요?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모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정치 제도라고 하면 뭐만 알고 있을까요? 왕정만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겪어봤던 유일한 것, 왕정. 사실상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종식되고 나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일반 백성들은 왕정만 경험해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시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적인 것들을 내팽겨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걸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인류 중에선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자신의 지금 현재의 기반, 물론 거기에 불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시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계몽사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왕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있다. 이걸 알리는 게 계몽사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면 우리도 국가로부터 함부로 간섭받지 않고 국가의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제도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론적으로 그런 게 존재를 한다더라. 이걸 알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가를 뒤엎자.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들을 다 몰아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전혀 다르죠. 자, 이게 계몽사상이고요. 두 번째,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전, 그러니까 시민혁명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으로는 절대왕정 시대라고 하는데요. 절대왕정 시대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왕권 신수설. 신은 왕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라는 겁니다. 요 사상을 근거로 절대왕정의 왕들은 자기 멋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사상이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늘, 신은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이라는 걸 부여해 주었다. 하늘은 부여했다,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이게 천부인권입니다. 신은 절대왕정의 왕들이 말을 한 것처럼 왕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은 없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을 줬을 뿐이지 왕에게 모든 다른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왕들이 주장하는, 귀족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사회 제도 있죠. 사회 틀. 그걸 좀 부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것이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국가는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등장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정은 어떻죠? 국가는 곧 뭘까요? 국가를 설명을 한다면 국가는 이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는 곧 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우리 임진왜란 배울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선조는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저쪽 북쪽에 있는 오늘날 의주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왕이,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의 국가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국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국가관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왕정국가에서 국가라는 건 곧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도망을 갔다? 그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안전하게 보존한다.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사회의 기준에서 본다면. 왕정사회의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국가는 곧 왕이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위기에 처했다. 그건 왕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도망을 간다. 그건 국가, 백성들을 내팽겨친다라는 어떤 시각도 존재를 하겠지만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왕정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의. 그런데 이걸 깨부수는 게 사회계약설인 거예요.
국가는 곧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요게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통치할 수도 있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몰라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자라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계몽사상. 그 다음에 왕권신수설이라든지 왕은 곧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 사회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깨부수려고 시도를 했던 천부인권 사상과 사회계약설. 이 세 가지의 사상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사상적인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민주정치, 시민혁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민주주의 사회는 드디어 오늘날과 비슷한 간접민주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오늘날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하진 않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간접민주 정치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뽑고 그 대리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걸 간접민주정치라고 하고요. 이 간접민주정치와 동일어가 대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근대 민주정치도 문제점이 있죠. 고대 아테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건 성인 남성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그 시민의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이걸 구분해서 기억해 놔야겠죠. 근대 민주 정치에서의 시민은 부유한 상인 계급, 이제 문제라든지 교과서에 따라서는 부르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대에는 시민을 요 부르주아, 돈 많은 상인 계급 사람들로 한정시켰어요. 그래서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태가 펼쳐집니다. 재산이 많은 부유한 상인 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인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색인종들, 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럽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백인들만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이제 남녀 차별이죠. 네, 그래서 요 근대 민주 정치도 고대 아테나와 아주 유사하게 민주 정치를 실시했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 시민의 범위가 고대 아테네 때는 성인 남성만, 근대 민주 정치 시기 때는 부유한 상인 계급에 한정시켜서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면요,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통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 바로 밑에 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치적 차별이 사라진 모든 성인 남성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고, 모든 성인 남녀가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인 남녀라고 했죠. 그러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나요? 네, 우리 현대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대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일정한 연령에 도달을 해야만 그때서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왜일까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요렇게 연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연령을 정해놓고 그 연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떻게 됐던 재산이 얼마가 있던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통선거,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현대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 교과서라든지 수능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대의제는 아까 간접민주정치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교과서 같은 데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있죠.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국가를 통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던 정치인을 선거에서 뽑아주는데 뽑히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공약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무슨 왕정국가의 왕이나 귀족이라도 된 건 마냥. 그게 바로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표가 딴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직접민주제적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직접민주적 요소는 우리 수능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배울 때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간혹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요건 오히려 뒤에 가면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이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만 보면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가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라서 우리 정치인들끼리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투표로 알려주세요. 이게 국민투표입니다. 마치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직접민주제적 요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현대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직접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건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있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그러니까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해임시키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해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국민 소환이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이 세 가지와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시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국회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 행위, 중앙 정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중앙 정치에서는 국민 투표 한 가지만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뒤에서 뭐 대통령의 권한 배울 때 국민투표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은 우리나라 법 제도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묻기가 좀 힘든 거죠, 문제에서. 네.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과거 고대 아테네나 근대 민주주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걸 우리는 보통선거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대의제의 한계,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